반갑습니다. 배선동입니다. 오늘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도 좀 익숙하신 서경대 천학과의 박창균 교수님을 모시고 문화 강좌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던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인데, 외국인을 원래 상대로 강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게 또 오늘 이야기가 저의 아주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것보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면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책을 써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도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밈이라는 개념, MEM이라는 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밈. 문화도 어떤 유전적으로 사람의 몸만 자식에게 어떤 사람의 몸에 어떤 형질이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유전이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밈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밈이라는 그 개념을 좀 원용을 해서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형을 거치죠. 변형을 거치는데 우리 문화의 어떤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문화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걸 문화의 원형, 김용훈 교수님은 문화의 원형이라는 말을 썼고 최근에는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걸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전에 좀 해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기, 지금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인데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오해가 생기면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하라.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될 거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문화에 대한 오해도 많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다. 일본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오해를 가질 경우가 많은데 그런 편견을 가질 경우가 많은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 그래서 한국인과 친해진다는 것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순서가 이런 거죠.
한국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문화의 어떤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전반적으로 그 문화의 저변에서 우리 문화를 추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원형, 그 원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동그라미였는데 뭐 좀 일그러지기도 하고 세모 모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원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흐름의 추동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그래서 그 추동력을 한국인이 가진 어떤 문화 유전자라고 하자는 거죠. 유전자라는 것은 아마 제가 도킨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도킨즈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도킨즈가 유명해진 것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세포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이해했는데, 도킨즈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유전자가 사실 그 핵심이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유전자의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도킨즈의 좀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만들어진 이 이야기 주제와는 좀 멀어집니다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무신론의 운동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도킨즈의 지지자들마저도 도킨즈가 학문의 영역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도킨즈의 지지자들마저도 이제 도킨즈에 실망했다는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전자라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부모의 그 형질을 그 자식이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것은 문화가 계승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한국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그런 요소들을 문화 유전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이제 이 문화 유전자에 대해서 도대체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이나 한국인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유전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 이제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인데,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원형이라는 것은 어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지만, 변형된 모습에서도 찾아지는 어떤 일관성 있는 요소들을 이제 원형이라고 하고, 이런 문화적 원형은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원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문화연구원, 문화진흥원에서 엮은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 지금 오늘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한 것입니다. 제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비교적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한국인의 한국 문화의 그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문화관광부하고 한국학진흥원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그 문화 유전자로 자연스러움, 역동성, 열정,
역동성 또는 열정, 그 다음에 흥 또는 신명, 이거를 아주 한국인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으로 잡고, 그 외에 예의라든가 여유라든가 끈기라든가 어울림 또는 조화라든가 한, 이런 것이 거기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한국인의 특징으로 그 예의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끈기, 공동체 문화, 뭐 역동성, 어울림, 그 다음에 흥, 한, 자연스러움, 발효, 뭐 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다음. 그래서 그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랭킹 20위까지 나온 그 항목들을 열거해 보면요, 어울림, 그 다음에 흥, 예의, 여유, 역동성, 자연스러움, 공동체 문화, 한, 발효, 끈기, 곡선, 풍류, 은근, 정, 평등, 나눔, 배합, 우아함,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용, 즉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20위까지 되는데, 옛날에 이제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뭐 끈기하고 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중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런 끈기하고 즉흥성, 이런 거는 좀 서로 반대돼 보이죠. 뭐 끈기 있다는 거하고 즉흥적이라는 거하고 좀 반대돼. 그리고 이런 이 안에서 이 반드시 어떤 논리적으로 조화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역동성 같은 거하고 아까 나온 무슨 예의 같은 거하고는 뭐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뭐 한,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한이라는 것을 한국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잡았는데 일제 시대나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이 한이라는 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이라는 건 굉장히 수미가 떨어지고 멀어져 있습니다. 뭐 별로 한 맺힌 것도 없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풍요롭게 자란 세대들에게는 한이라는 것이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발효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뭐 우리나라 식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 중에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의라는 거, 이거는 외국어로 번역도 되지 않는 저 한국의 고유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나중에 뭐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2012년에 주목할 한국인의 유전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 문화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주목할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로 거명된 게 이제 흥, 끈기, 정, 대학, 곰사금, 역동성, 예의, 공동체, 어울림, 자연스러움,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선정했습니다. 굉장히 문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한이 빠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세대들은 뭐 한 맺히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밝고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즉 이거 제가 인용을 한 건데, 한국 문화는 자연에 기대어 생태학적 지혜와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학적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인들은 역동적이면서 끈질긴 기질을 갖추고 예의와 긴장과 해악의 여유를 신명나는 흥의 몸짓으로 펼쳐왔다. 뭐 이렇게 이제 종합하는 문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그 전을 죄송하지만 잠깐 여기 그다음이요. 여기 전문가들이 10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10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먼저 흥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한국 문화는 흥과 얼이 조화됐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나는 가락과 역동적인 몸짓들. 대학가에 보면은 저희 때랑 달리 학생들이 뭐 춤추는, 저희는 뭐 저는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몸을 함부로 흐트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 같은데 요즘 특히 남자의 경우는 근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춤도 잘 추고 아주 신명나는 몸짓들 잘 하죠. 그리고 요즘은 뭐 춤 자체가 아주 스포츠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 하나도 아주 춤을 아주 잘 추는 선생이 있는데 그 춤이 좀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옛날에 가졌는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춤 추려도 머리가 좋아야 된답니다. 또 아주 무슨 스텝 이런 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머리가 좋아야 춤도 춘다고 자기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 흥이라는 것은 흥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가볍고 이제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얼과 조화되어 있습니다. 잘 자신을 가다듬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이 흥이 얼과 조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 하나고요. 이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 스타일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 전문가들의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문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게 한국의 어떤 흥을 세계에 알린 거다. 이게 여기 한국의 흥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좀 뭐 정장을 입고 좀 어울리지 않게 무슨 말을 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한국적인 해학 뭐 그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되고 아주 흥이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K-팝이라는 게 외국의 여러 가지 뭐 R&B나 이런 노래 장르들을 한국식으로 소화해서 한국의 어떤 흥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타 같은 거 우리나라는 타악기가 발달됐다 그러는데 이거 혹시 난타 공연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흥이 나죠. 한국인의 흥을 반영해서 대표적으로 상품화해서 성공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2년 올림픽에서 5위 달성했는데 이런 것도 뭐 이 국가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5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프로 탁구 선수만 3천만이라고 들었거든요. 프로들만. 우리나라 뭐 성인 인구를 생각해보면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이 탁구 치는 것 같은 인구가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 탁구 선수 몇 안 되는데 뭐 중국하고는 잘 안 되지만 세계에서 뭐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누가 금메달 땄다 그러면은 예기치 않은 종목에서 또 금메달도 나오고 일단 흥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다음 끈기. 아까 말씀드린데도 이제 끈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유전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역사적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히 침략 이런 데서도 굴하지 않고 국가의 그 위기를 극복해온 거는 이 끈기죠. 그냥 뭐 큰 나라에 편입돼서 그냥 살고 말지 뭐 이런 거 포기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끈기가 있는 거죠. 아마 중국의 변방 국가 중에 뭐 살아남은 소수 민족이 없죠. 거의 다 중국에 편입돼서 그 중국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는데 대한민국은 이 꿋꿋이 살아남고 우리말을 쓰고 있는 아주 세계에서 보면 경이로운 민족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고려 청자를 만든 것도 끈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문화적 유산을 보면 8만 대전경도 그렇고 상당히 끈기를 요하는 거죠. TV 같은데 뭐 인간극장이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그 인생의 역전 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인의 끈기를 반영하는 거죠. 미국의 이민 1세대들 보면은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배추 장사하고 세탁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는 이런 민족은 아마 세계에서 그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 참고 기다리고 그 끈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주 좋은 것으로 보답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이라는 게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이 정은 한과 함께 아주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이라는 것에 더 좀 천착을 했다면 노래들 보면은 뭐 그런 노래들이 많죠. 그런데 정이라는 것은 좀 남과 관련해서 남에게 베푸는 게 정이고 한이라는 것은 속으로 숨기면서 담아두는 게 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이 정확한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은 대상을 향해 베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 사람은 아마 이화여대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르클레조라는 사람은 한국 문화를 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이라고 하면서 영어 사전이나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이 정이라는 말은 번역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번역할 길이 없다고. 정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죠. 그냥 영어식으로 말하면 뭐 이모션 이런 감정하고 다른. 왜 그러냐면 미운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인데 미운정이 있다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은 정인데 미운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미운정이 들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포용하고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 정이 있다는 거 이거 아주 묘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묘한 그 단어입니다. 이 정은 시간을 요하는 거죠.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주 갈등 관계에 있지만 수십 년을 살며 한 몇십 년, 한 50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면 며느리들이 아주 통곡하는 며느리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이라는 게 시간을 이게 그냥 뭐 사람 처음 새겨서 사귀어가지고 악수하고 통성명하고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뭐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따르고 지키고 뭐 그런 서구 문화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정이라는 게 끈끈한 거고 제가 동양 철학에서 특히 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자라는 사람이 이제 정에 대해서 뭐 거의 처음 언급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요. 물론 그 전에 뭐 맹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이 정의 근원을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이라는 거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아리랑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떠나기는 떠나보내는데 그래서 좀 믿긴 한데
발병나라고 말할 정도로 믿기는 한데 그래도 그 떠나는 걸 그냥 그냥 받아주고 용인하고 그런 어떤 뭐 미운정이라고 할까 아주 묘한 다른 나라 말로 바꾸기 어려운 아주 묘한 게 한국인의 정의라는 것. 이 정의 아주 외국인이 보기에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이나 이 서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예, 보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그 한국인의 사실 한국의 정이 반영이 돼 있죠. 그런데 미국 조지타운 영문과 교수 모린 그 코리건이 2011년에 한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도대체 이런 따위의 소설을 갖다가 유명한 출판사가 출판한 걸 이해가 안 된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평한 이유는 이 사람 한국 사람의 이 정의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엄마의 슬픔은 이 자식들이 불행하거나 뭐 이런 것을 그냥 반영하는 그런 거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아주 도식을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에 대한 개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소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남을 구속하거나 남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옳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정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인의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정 때문에 이게 화병이 생기는 거죠. 이 화병은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영어로 화병이라고. 학명이 이거예요. 화병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이한 신경질환. 화병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에서도 화병이라는 이것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아주 화병이라는 게 고유한 이름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이 생기냐면 이 정. 이건 아주 불합리한데도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정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자식이 먼 타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싶고 그런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펼쳐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아버지, 부모님, 노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끈끈함 때문에 그냥 그런 거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의라는 것이 아주 한국인의 아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특징이고 아마 외국인이 한국 문화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해악. 해악이라는 건 사실 좀 부정적인 현실을 정신적 여유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장르를 통해서 발달했는데요. 예컨대 하회탈춤이나 통영 오광대에서 보듯이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비판하기보다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아주 새롭게 변형돼서 이런 해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방식하고 서양이 좀 다른데요. 우리 아주 고단한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웃을 수 있다는 거. 외국에서는 특히 이 유머 감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추천서를 쓸 때, 레코멘데이션을 쓸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다. 굉장히 이거는 그 추천서에 좋은 추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야죠. 사실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죠.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짜증을 내면 상대방도 짜증을 내게 되고 모든 만사일이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리더든지 사회의 어떤 리더든 간에 가정에서 가장이든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이런 가정의 중심적인 그런 분들이 이 유머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집안 분위기나 회사 분위기나 뭐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잘못했는데 잘못을 그 자체를 뭐 꾸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유머스러하게 표현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인식의 전환도 있고 어떤 변화를 유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아주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유머 감각을 키워라는 아예 그 어떤 경영학하는 사람들의 무슨 충고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주 이게 중요한. 우리 문화에서도 해악이라는 게 뭐 마당극이나 이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짜증도 나고 어려운데 그때 같이 짜증을 내면 그냥 뭐 다 얼그러지는 거죠. 그때 뭔가 신선한 유머를 던지는 거.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되려면 배 교수님 뭐 좋은 남편이실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사모님을 한 번씩 웃겨주는 사람이 좋은 남편입니다. 유머를 많이 알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 번 웃기고 저녁에 한 번 웃기고 집안 분위기도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머에 대한 책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뭐 그런 책에서 읽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생활 자체가 생각이 여유가 있어서 뭐 애가 잘못했는데도 뭐 직접 꾸짖을 수 있지만 굉장히 그걸 유머스러하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아이 자존심의 상처도 안 주면서 그 넘어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훈도 하고 이제 그런 능력이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 직접적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성질이 급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자기 마음은 그런 것 외에 좀 더 따스한 부분도 있는데 따스한 부분은 다 감춰지고 직접적인 것만 가서 화살처럼 꽂으니까 상대방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또 격한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게 상승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머 감각은 한 박자 템포를 죽여서 그걸 표현해내는 그 능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실. 뭐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데 이런 유머 감각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 분위기가 영 다르죠. 그냥 뭐 매번 뭐 책망하고 징계하는 얘기만 하면 서로 피곤하죠. 근데 아주 어느 단체 지도자나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집단은 아주 생산성이 뭐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 생산성이 없을 것 같지만 아주 생산성이 오히려 더 나타난다. 곰사 뭐 이거는 너무 익숙한 뭐 김치나 젓갈 이런 음식들이 곰사하는 음식들 아닙니까? 발효 음식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식초에 절인 피클이라든가 샤우크라우트 독일에서 이거 야채 자우크라우트. 이 독일 사람들이 식초에 절인 이 야채라고 해요. 수완차인 중국 사람들이 절인 거죠. 이런 거와 다르죠. 발효라는 거는 이제 곰상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 꿍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장을 담가놓고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도
담은 지 하루 만에 그냥 뚜껑 열고 장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푹 익을 때까지, 곰삭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게 이게 아주 적절하게 기다려야지. 사실 발효와 부패는 한 장, 종이 한 장 차일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면 발효된 거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부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이 사람도 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람이 특정한 음식만을 선택적으로 먹는 이유는 그것이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 good to think,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 곰삭은 거,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미학,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 그 한국 문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끈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되죠. 이게 적절하게 내주 같은 거 뜰 때도 그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걸 좀 누르게 무슨 위에 파란 곰팡이도 않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다려야 되는 이 발효 음식이라는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집에서 요구르트를 많이 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우유에다가 그 균을 넣고 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급하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역동성. 이거는 어느 날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이 민족에게 아주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그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그래서 관광하러 가도 빨리빨리라는 말이 다 통한다 그러대요. 동남아 같은 데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봐도 굉장히 단기간에 해내려는 거 다 그 능력 있게 잘 해낸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그 단기간에 일을 빨리 하고 이런 기질 때문에 우리가 압축 성장을 이루었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의 속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위 그 기러기 이 아빠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대학에도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방학 때 미국에 가는데 전에는 미국에 가면 편했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불편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훨씬 좀 살기가 좋다는 거죠. 인터넷 쓰기도 불편하고 하여튼 불편하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무슨 조건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 최고의 속도를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인터넷 같은 경우 빠른 그 시대적 변화에 이것도 좀 못한데 대응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의 과정을 경시해서 한강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성수대교 무너진다든가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이제 화를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빨리빨리는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 유전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슨 TV를 보시면서 리모컨 있죠? 리모컨? 그거 아마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돌리는 민족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하나 그냥 진득하게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돌리고 조금 재미없으면 돌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조금 느리면 바로 그냥 다른 데로 가죠. 우리는 이제 그건 너무 당면시하고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 절차. 그래서 정말 답답하죠. 외국의 관공서 같은 데 가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아까 말한
누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컨대 뭐 꽤 그 사정을 얘기하면 정에 끌려서 그냥 뭐 좀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뭐 또 절차대로 다 지켜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이런 그 정을 중시하고 빠른 것을 가치로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 예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유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의를 지키려면 긴장이 필요한 거죠. 긴장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 교육을 그렇게 좀 받아서 그런지 그냥 몸에 배어서 뭐 어른이 들어오시거나 그럼 당연히 앉아 있다 일어나고 뭐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 사람이 와도 좀 그냥 그걸 뭐라 그러나 요즘 말로 말하면 기억은 원래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억은 어디에다 하죠? 머리에다 하죠? 근데 기억을 근육 속에 한다는 말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기억을 뇌에다 하면 안 된답니다. 근육에 해야지. 바로 그 근육에서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하려면 그건 이미 늦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의라는 건 근육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철을 타서 최근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철 가면 사람이 앉아있는 앞에 서지 않고 늘 문가에서 이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제 서 있게 됐는데, 왜냐하면 좀 뭐 젊은 사람에게 자리 양보해달라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이후에 이제 그 문 옆에 주로 서 있게 됐습니다만, 예의라는 건 긴장이 필요한 거죠. 긴장하기 싫어서 긴장하지 않는다면 예의를 잘 지키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그 어떤 두 가지 전통은 선비정신과 예조. 아마 선비정신은 거의 오늘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그 선생이 거의 뭐 존경을 받기보다는 직업의 그냥 하나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고, 학생들도 선생들에게 크게 그런 도덕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이 선비 정신과 정신입니다. 정신과 예가 이제 중시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집회에 이황과 율곡 같은 선비가 등장하는 것도 이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반영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비라는 것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의가 있고 염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 염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하고도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보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망원경 수준으로 보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횡행하고 염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염치가 없는 시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전부 개인 중심적이고요. 이 예학이라는 게 원래 본질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고 이 가문이나 공동체가 불편한 어떤 법을 의존하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제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계약 사회에서는 법에 없으면 법 가지고 해보자 이런 사회가 계약 사회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떤 예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그 예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의 갈등을 수준 높은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사회가 무슨 이 계약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 현대화된 사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죠.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이것이 계약 위주로 가고 이것이 복잡해지면 뭐 변호사들 밥 먹는 일은 많아질지 몰라도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소송을 할 때 무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이 죄가 없는데 그거가 그렇게 많고요. 일본에 비해서 몇 배가 하여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처음에 소송할 때 제가 아는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소송할 때 보면은 뭐 그냥 이제 나가다가 두 번 지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러면 이것은 버릇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서 2심, 3심으로 안 될 걸 막 간다는 거예요. 안 될 걸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변호사 단계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만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소송이 되다 보니까 소송이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뭐 판사들이 집에 가서 서류 들고 가서 우린 거의 서류를 가지고 하니까 뭐 그 업무량도 많아지고 재판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좀 기본적인 예의와 이런 것들이 예의라는 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한 것이지. 남에게는 예의를 요구하면서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칠거지양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조선시대의 여성들을 올가맨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관례들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예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치 부분이요. 너무 영치 없는 세상이 된 것이 이 사회를 더 아주 황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우리라는 게 중시되는 사회죠.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선거의 어떤 풍향을 바꿔버린 예가 있는데 이 끈끈한 정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그렇다고 해요. 거기서 계신 어떤 분 얘기 들어봤더니 가족이 한 20-30명은 보통이래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형이 죽으면 형 가족을 그냥 동생이 다 걷어서 그냥 산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돼 있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너무나 급격하게 핵가족화 됐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 개인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원룸에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한국인의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될지 아주 미축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한국인의 정세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씨족들이 같이 살아서도 그렇지만 동네에 좀 버릇없고 예의 안 지키는 청년이 지나가면 동네 어른이 그 청년을 붙들고 너 예의를 지키라고 꾸중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한 40-50년 전인데 지금은 도저히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이제 와해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죠. 여러분, 우리 엄마라는 말을 뭐 자식이 여러 명, 형제가 여러 명인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되죠. 근데 자식이 달랑 하나인데 그 자식이 우리 엄마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영어로 하면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와이프가 하나고 남자가 여러 명, 신랑이 여러 명 있는 경우를 말하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my wife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 이걸 직역을 해갖고 our wives 하든가 뭐 our wives 하면 모르는데 our wife 하면은 아마 외국 사람이 아마 황당하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라는 것은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공동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나온 말이지 이게 그냥 그런 거에 이해 없이 서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이걸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계약관계 이면에 작동하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시 넘어가십시오. 자, 어울림은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어울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천조각을 연결해서 만든 조각보들이 있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울림을 아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자기, 그럼 보자기는 물건이 네모냐 세모냐에 따라서 모양이 융통성 있게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보자기라는 게 아주 그 한국인의 어울림과 융통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죠. 예, 이 어울림과 상생은 아마 경주 최부자 얘기 아시죠? 아주 그 자기 집 백리,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1년에 아마 3,000석 정도의 그 소장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1,000석은 반드시 그 부재에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꽤 오랫동안 존경과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어울리는 게 중요합니다. 벼슬을 하더라도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벼슬을 하더라도 진사 이상은 진사를 뛰어넘는 벼슬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권력과 결탁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걸 지혜롭게 안 거죠. 그 다음 자연스러운 것은 이 천인 한일 사상에 따라서 인위적인 건 없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렸습니다. 한국인의 의식주에는 자연스러움과 공사금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복 아주 소박하죠. 한국인의 발효 음식은 아주 재료를 잘 익히고 공삭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잘 배려한 한옥. 요새 한옥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아늑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건 공간을 인공적으로, 일본 문화는 공간을 인공적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화는 인공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한 다음에 거기다 자연을 갖다 놓는데 우린 자연 그대로를 좀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로 한중일 문화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유교를 좀 절대화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유교가 생활화되어 있고 일본은 유교라는 건 그냥 교양 수준입니다. 종교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정통성을 중시하는데 중국은 공존, 일본은 스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우리나라는 좀 명분에 입각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이. 다양성.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죠. 전에 일본 비행기 하나 떨어졌을 때 나중에 그 비행기 잔해에서 보니까 승객 중에 하나가 저기서 구조하는 비행기가 오고 있다. 그것까지 메모를 했어요. 얼마나 메모하기를 좋아하는지. 나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정보를 일본 군에게 특별히 보내지 않아도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일본군 포로를 잡으면 주머니에 메모한 게 그렇게 많대요. 그걸 붙잡아 보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 한국 문화와 소통.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와 종교 상대주의 안에서 소통을 하는데 이 프란츠 보아즈라는 그 사람은 에스키모의 그 이누이 문화에 대해서 서양 문화와 뒤진 게 아니고 다른 문화다. 문화를 어느 나라는 각자 존중하게 돼 있죠. 이누이 문화를 보면 그 눈에 대해서도 이 문명 세계에서 눈이 온다 하나인데 거의 4가지 용어가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거에 대한 용어가 있고, 눈이 쌓이는 거에 대한 용어가 있고, 눈보라가 친다는 용어 같은 게 따로 있고, 눈보라가 친 눈이 쌓인 게 있고, 눈에 대한 용어가 4가지가 뭐 있다고 해요.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진보했다 이런 의미겠죠. 이건 뭐 그냥 소통이 가능하려면 이제 접촉점과 지평의 융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독단성이 있죠. 독단성이 있어서 이걸 인식을 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이런 시대에 어떤 다른 문화와 소통할 것인가. 아마 이 경동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삶과 마지막입니다. 행동을 통한 소통이 필요한데요. 이 문화를 단순히 친해지고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준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 윤리의 핵심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와 희생을 좀 감수해야 이 소통이 사실은 됩니다. 상대방의 자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경청하고 존중해야 이 소통이 되는데, 한국 문화와 친해지고 또 다른 문화와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뒤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불평등과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 해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그 임경석 박사님께서 와서 인학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과 다문화 이주민 교우님 그러네요. 감사합니다.